자, 오늘 채무자는 어떤 사안이었냐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경제력이 별로 좋지가 않았죠. 아버지가 돈을 잘 못 벌어 오시니까. 근데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린 거죠. 초등학교 때 엄마가 가출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뭐 할머니인들 그렇게 소득 활동이 왕성하지 못할 때니까 이 젊은 친구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힘들게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뇌출혈 때문에 그 신체의 절반 정도가 현마비가 왔고, 여동생 같은 경우도 사회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소득 활동을 잘 하지를 못하고, 남동생은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 대인기피, 어려서부터 워낙에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남동생도 정서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남동생도 제대로 된 돈벌이를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또 여동생하고 할머니하고 사이에도 불화도 많이 생기고 뭐 죽겠다고 막 소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매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친구였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하다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서 정말 존경스러운 채무자가 있거든요. 물론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그런 채무자도 있어요. 진짜 염치 없고 막 남 탓하고 막 그런 채무자도 있긴 한데, 또 그 반대편에서는 정말 이런 분이 세상에 다 있구나 하는 그런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채무자도 있어요. 첫 번째가 방금 같은 그런 소년 소녀 가장, 뭐 약간 요런 이미지인데, 주로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편부모 가정인 경우도 많고, 뭐 부모님 중에 한쪽이 아프시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버리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크는 경우 또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자라는 경우도 있고, 자기 동생들 자기가 일해서 다 부양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어려서부터 힘들게 일하면서 자기 동생들하고 할머니하고 다 부양하고 사는 거 보면 어린 친구지만 정말 인간적인 경외심을 느낄 정도로 정말 힘들게,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가 금방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예전 얘기 같은 거 뭐 그런 거 됐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채무자들 오시면 지금 뭐 좋은 기업 다니고 있는데 주식 코인으로 날린 분도 있고, 뭐 사업 잘 되다가 사업 날리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뭐 옛날을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 왜 내가 그 투자를 해가지고, 그때 내가 왜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됐었는데 왜 이제 이렇게 됐나, 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의외로 엄청 쿨하신 분도 있거든요. 물론 속으로는 매우 속상하겠지만 됐고 뭐 되는 대로 내 형편 맞춰서 취업해서 되는 대로 형편 맞춰 살면 되는 거지. 옛날에 옛날이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지금 되는 대로 맞춰서 회생해서 한 3년 참고 탕감 받고 나머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겠다, 뭐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 정신력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죠. 아예 없이 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한때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한때 투자가 잘 돼가지고 적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운이 좀 따르지 못하거나 잘못된 사업으로 인해서 전부 다 날리고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근데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 이게 사실 사람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없었다면 모를까. 있다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제정신 붙잡고 물류센터 가서 일하든지 뭐 배달을 하든지 뭐 됐고 뭐 형편 맞춰 살게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분들을 보면 채무자 분들이지만 굉장히 그런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심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게 가족들 다 책임진다고 혼자 빚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몸이 아파서 뭐 누워 계신 분 있고, 뭐 형제 중에도 누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사회생활 못하고 돈벌이 못하니까 자기 혼자 부모 형제 다 책임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빚졌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되는 데까지 열심히 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시작부터 뭔가 좀 꼬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부모님이 가출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려서부터 학교폭력에 좀 시달렸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본인 자신도 정서적으로 결함이 심한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되는 대로 살아보겠다. 깨진 가정이지만 남아있는 식구들 책임지다 보니까 혼자 빚을 좀 졌는데 그래도 회생으로 탕감받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한번 살아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부터 꼬인 케이스잖아요. 이건 사회적으로 지탄하기도 힘들다고요. 누구인들 저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시작하면 다 힘들지, 누가 저 상황에서 저렇게 출발했는데 비단지고 살아갈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 몇 명 있겠습니까? 이 채무자는 10월 30일에 신청해서 11월 6일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금지명령을 바로 받았습니다.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일체를 다 금지하게 되니까 채무자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수급자 증명서, 자기 가족 중에 기초수급자나 장애 등급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 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제금 좀 낮춰 달라, 그 주장을 하려고 이런 것들 전부 제출하는 겁니다. 장애인 증명서 마찬가지 취지입니다. 부양가족 주장하려고 제출하는 겁니다. 장애 등급이 있으면 복지카드 있잖아요. 이것도 법원에 제출하면 부양가족으로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혼인데 부양가족을 2명으로 인정받았거든요. 나 1명하고 내가 부양하는 아버지하고 동생이 있으니까 둘 다 성인이잖아요. 원래는 부양가족에 안 들어온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장애 등급이 있으니까 0.5명, 그리고 동생도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대인기피 같은 걸로 사회생활 못하는 동생이 있으니까 그 동생도 0.5명 합쳐서 1명 되잖아. 그럼 나하고 가족하고 2명이죠. 그래서 273만원 버는데 대략 2인 생계비 220만원 빼고 한 달에 52만원씩 36개월에서 1900만원 변제하는 걸로 변제 계획안을 받았거든요. 원래 성인 가족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에 포함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내가 270 버는데 내가 아버지 부양해야 되니까 2인 생계비 240 빼서 한 달에 30 변제하겠다, 또는 내가 내 동생 부양해야 되니까 240 빼서 30 하겠다. 이 원칙적으로는
불허지 불허. 아버지도 성인이고 나가서 알아서 일하시면 되는 거고, 동생도 20살 넘고 대학교 갔으면 성인이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챙겨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 내가 부양가족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허용해주지 않는데, 방금처럼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거나 장애 등급이 있다거나 이렇게 명백한 사유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양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엄마는 가출해서 없다, 다른 형제도 병원 신세 진다고 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소명하면 성인 가족이라도 부양가족에 반영해서 나의 변제금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논다 이건 안 됩니다. 내 동생이 그냥 취업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내가 부양해야 된다,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집에서 놀고 있는 동생을 위해서 변제금을 적게 해서 채권자 돈을 적게 변제해 준다면 어떤 채권자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개인회생 때문에 채권자도 채권의 절반을 잃고 뒷목 잡고 쓰러질 판국인데, 집에 노는 동생 때문에 변제금 더 낮추어 달라 그러면 어떤 채권자가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참고로 아버지하고 동생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3인 생계비 300만 원을 빼면 안 되겠죠? 월급이 270인데 300은 뺄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30이 되잖아요. 그건 아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 채무의 37%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액 5,100만 원 중에서 1,900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입니다. 이때가 제일 조심할 때입니다. 채무 2,000, 3,000 있을 때, 한 4,000쯤 있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만만해 보이거든요. 내가 일해가지고 월급 받고 생활비 쓰고 아껴가지고 저 돈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는 냉정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경제적 형편이 좋은 분이 있어서 좀 도와주실 만한 분이 있다, 그러면 굳이 회생할 필요 없이 도움 좀 받아가지고 반은 부모님이 변제해주고 나머지 반은 내가 변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근데 계산기 쳐보니까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내가 저들을 책임져 줘야 될 판국이다, 그러면 지금은 2,000, 3,000 작은 금액 같지만 머지않아서 금방 7,000, 8,000까지 돌려막기 몇 번 하면 금방 채무가 커집니다. 10월 30일에 신청해서 3월 26일에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자, 개시결정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시결정 받은 후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 채권자 집회기일에 한번 가셔야 됩니다. 물론 가도 특별히 하실 건 없어요. 채권자들이 잘 나오지도 않고, 이론상은 여러분이 채권자한테 변제 계획안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물어보는 채권자도 없으니까 부담은 1도 없지만 그래도 출석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때부터 변제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문 보내주면서 가상계좌번호 적어서 보내주거든요. 그거 납부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다 통지 다 해줍니다. 채권자 집회 언제까지 와라, 그리고 가상계좌번호 주면서 이쪽으로 변제금 납부하라, 다 알려줍니다. 한편 채권자도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채무자 말고 반대쪽에 있는 채권자요. 이 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든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채무자가 법원에 신고한 금액하고 내가 생각하는 채무 금액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채무자는 갚을 게 1,000만 원밖에 없다 하는데 내 생각에는 5천만 원이야. 금액이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상거래처일 때 변제했냐 안 했냐, 물건이 제대로 된 거냐 아닌 거냐, 마지막에 분쟁이 있으면 서로 생각하는 채무 금액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늦지 않게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채무자가 변제금을 냈을 때 채권자인 나도 변제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도 법원에 나의 계좌를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개인회생 채권자는 이 기간 내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개인회생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금액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해 달라 그 말입니다. 변제 예정액을 입금받을 계좌번호 신고서를 채권자 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회생위원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줘야지 나한테 변제금을 배당을 해주죠.